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 연설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불확실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간밤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30분가량 늦게 나타났고 또 예상보다는 조금 더 긴 2시간 20분가량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54분간은 언론에 공개한 이후 업무 오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한미 간 조선업 협력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를 거론하면서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도 요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을 요구한 것은 방위비의 분담금 증액을 위한 협상용 발언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에서 우리나라의 추가 역할을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미국 언론은 다소 우려됐던 긴장을 피하는 그런 회담이었다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완전한 미국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잭슨홀 훈풍이 하루 만에 꺼졌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 금요일에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확실한 통화 정책 완화 신호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중론이 재차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경계감에 오늘장은 주요 지수부터 국채,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에서 잭슨홀 트레이드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마감상 보면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다우지수가 0.77%로 가장 많이 빠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3%, 0.22%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약한 투자 심리 속에서도 꿋꿋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은행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한 영향에 매수세가 계속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그 밖에 알파벳은 애플이 시리에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할 수 있다는 호재,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그 밖에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오늘도 테슬라는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세청의 전기차 인센티브 마감 시한을 사실상 연장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마감 시한은 그대로 9월 30일이지만 9월 30일까지 예약만 해도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으로 정정이 되면서 앞으로 최소 몇 주간 전기차 특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브로드컴의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오늘 동반 상승 마감했고요. 또 한편 월마트는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이후 주가가 연일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국채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일제히 급락했었는데요. 기대감이 너무 과했다는 분석들에 무게가 다시 실리면서 국채금리 하락분에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잭슨홀 직후 90%대까지 올랐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 82%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에 따라 2년물 금리도 동반 0.03%포인트 올랐고요. 10년물 금리도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달러와도 전거래일 하락분을 전부 만회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나올 PCE 물가지표가 5개월 만에 가장 빠르게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부각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자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0.79% 상승하면서 다시 98선까지 상승했습니다. 금도 지난 금요일에 큰 폭으로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만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진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면서 금의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유가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감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79%, 1.46% 급등 마감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 꾸준히 강세를 보였던 이더리움은 코인베이스에서 하루 만에 8% 넘게 급락하면서 현재 약 4,5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62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가 단숨에 27억 달러 규모를 매도하면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억 5,6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지표도 확인해보면 오늘은 주택시장 지표들이 다수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0.6% 감소한 것으로 나왔고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긴 했지만 이는 역부족이라면서 높은 모기지 금리와 약화된 노동시장이 맞물리게 되면서 연말까지 주택 판매가 회복될 이유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건설 경기의 선행 지표격인 7월 건축 허가 건수 역시 전월 대비 2% 넘게 줄어든 것을 봤을 때 단기간 안에 주택 시장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도 첫 한미 정상회담에 주목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주한미군 이슈와 대미투자기금 구체화 등을 핵심으로 봤는데 안보,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서 이견을 좁히는 게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 외교의 중대한 시험대다 평가했습니다. 먼저 안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양국 정상의 만남에 중국의 그림자가 들이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균형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봤는데요. 중국과 대만의 잠재적 충돌에 대해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가 갈린다며 미국은 주한미국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면서 한국도 자국 방위 더 큰 책임을 지라 요구하지만 한국은 대북 방어력이 취약해질까 우려한다고 짚었습니다. MBC 역시 양국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수십 년 된 군사 동맹의 미래라며 주한미군 유지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는 것 외에도 중국과의 충돌에 대응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편하려 할 수 있다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주한미군의 역할, 또 한국의 국방비 지출 등을 의제로 제시하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카가 키포인트가 됐다 싶었는데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해군력을 신속히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선업은 한국의 가장 강력한, 어쩌면 유일한 협상 카드다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주일 미군 제7함대 비전투 선박 수리를 위해 미 해군의 정비 계약 4건을 수주한 점을 예시로 들면서 미국 내 법률 규제가 완화되면 한화 등의 경우 군함 수리 사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전망했고요. 이 밖에 블룸버그 통신 등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한국 기업들의 투자, 농산물 시장과 자동차, 반도체 관세 등을 지목하면서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 평가했습니다. 기업 이슈로 넘어가 보죠.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가 이번에 로보틱스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로봇 두뇌로 불리는 새 칩 모듈을 내놨는데요. 개발자용 패키지로 3,499달러에 판매한다 밝혔습니다. 해당 칩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를 기반으로 이전 세대보다 7.5배 빨라졌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고요. 이를 통해 인간형 로봇의 필수적인 주변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과 시각 모델 등을 포함한 생성형 AI를 실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에도 사용될 수 있다 덧붙였습니다. 로보틱스는 엔비디아가 미래 먹거리로 점 찍어 놓은 사업입니다. 당장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그치지만 최근 매출이 1년 새 70% 넘게 급증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인텔 살리기에 나섰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큰 분위기입니다. 당사자인 인텔마저도 정부의 지분 확보가 사업 전반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밝혔는데요. 당장 해외 매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봤는데 미국 정부가 주요 주주가 되면 해외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고 해외 보조금을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인텔 매출의 76%가 미국 외 지역에서 나왔고 또 그중 중국 매출이 전체 30%에 육박했던 걸 감안하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인텔은 또 미국 정부에 발행되는 주식이 현재 시장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돼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지적하기도 했고요. 이번 거래와 관련해 소송이나 정치적 공적 감시 강화 가능성이 있고 워싱턴의 정치 지형 변화가 거래를 무효로 하거나 주주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머스크가 애플과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애플이 오픈 AI를 편애하면서 앱스토어에서 자신의 AI 챗봇 그록이 1위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와 관련해 소송 문서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독점을 보호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로 AI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방해함으로써 가장 이익을 보는 기업과 손잡았다며 오픈 AI는 생성형 AI 챗봇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오픈 AI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자사 제품에 챗GPT를 탑재했는데 오픈 AI와 줄곧 불화를 겪은 머스크가 양쪽을 향해 끊임없이 견제구를 날리면서 신경전이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가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세계 신차 판매량 순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까지 했는데요. 16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판매 기록이고요. 10위권 내에 들지 못한 건 2004년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입니다. 반면 중국 비아디는 같은 기간 판매량이 33% 늘어 7위 안에 안착했고 지리 자동차도 193만 대를 팔아치우면서 8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처음으로 닛산을 앞질렀는데 이용계좌신문은 닛산이 주력 시장인 중국뿐만 아니라 안방인 일본에서도 판매량이 10% 줄어든 22만 대에 그치면서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있는 1993년 이후 최저였다. 심각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제2요구권을 행사하며 이를 폐기한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이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는 대신 위험 회피 차원에서 산업용 로봇 배치를 늘리거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그러면서 로봇주가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업계에선 해당 법안 통과로 로봇 도입 수요가 제조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에 확산하면서 피지컬 AI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코닉 오토메이션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하이젠 R&M도 21.71% 시세 분출했고 삼연도 15% 넘게 올랐고 원익홀딩스 13.51%, KNR 시스템도 13.24% 강세 보였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가격 하락과 시장 재편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양강 구도 속에 경구제 신약과 제네릭 경쟁이 격화되면서 가격이나 압박이 커지고 또 2027년부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약가 협상까지 본격화돼 가격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 시장과 미용 목적의 소비재 시장으로 양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선 위고비 열풍이 거센데요. 출시 8개월 만에 약 40만 건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출시된 40자료까지 합세하면 비만 치료제 열풍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먼저 G2G 바이오는 지난 18일 한 번 투여로 약효가 한 달간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면역 억제제 개발을 위한 국책과제에 선정되면서 실적 호전 기대감이 계속 주가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상한가 기록했고요. 또 인벤티지랩도 15.59% 강세 보였고 샤페론 10.49%, 삼천당제약 5.02%, 올릭스도 4%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연준 회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증권주가 날아올랐습니다. 파월 회장은 현재 통화 정책이 제약적인 영역에 있으며 기본 전망과 리스크 균형의 변화에 따라 정책 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발언했는데요. 금리 인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고용시장의 취약성과 경제 둔화 두 점을 강조하며 통화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강력한 금리 인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통상 증권주는 금리 인하에 따른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금리가 내리면 시장 유동성이 커져서 증권 거래 대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주가 일제히 올랐는데 오늘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조정을 겪었죠.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부국증권이 10%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5.9%, 신영증권 5.17%, 대신증권은 4.65% 올랐고 한국금융지주는 4.0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에 들어갈 주요 소재 부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 BH가 폴더블 아이폰의 공급망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폴더블 아이폰의 OLED를 단연간 독점 공급하고 덕산 네오룩스는 OLED 재료 중 하나인 블랙 화소 정이막을, BH는 OLED용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공급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폰 17 시리즈가 9월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애플이 시리 개편에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것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맞물리면서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덕산 네오룩스가 11.39%, BH는 4.77% 강세 보였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4.56%, SK하이닉스 3.39%, YMT도 3%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대 지수 크게 올랐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망 심리가 컸지만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였는데요. 시장이 주목한 한미 정상 간 첫 회담이 이뤄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시장이 상승 랠리의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세론에 대한 부담감도 없지 않습니다. 일단 개장 분위기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정리하시죠. 어제 코스피가 1.3%, 코스닥이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3,2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800선 코앞까지 올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서 비롯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270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이 2,5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관은 코스피에서 7거래 연속 사자 포지션을 이어가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인만 홀로 3,871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2,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기관 역시 80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였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2,84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강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이 모두 상승했는데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3%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조방원 대표주들도 모두 올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6% 가까이 뛰었고 HD현대중공업은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하락하다 장중 반등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대체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어제 로봇주가 노란봉투법 반사이 기대감을 반영하며 급등했었죠. 오랜만에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 넘는 상승세 시현했고요. 또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면서 제약바이오주들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가 4% 내외의 강세, ABL바이오가 8.5% 올랐고 삼천당제약도 5% 넘는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며 크게 내렸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8원 50전 내린 1,384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야간 거래에서는 1,390원을 살짝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폭탄 발언을 내놓자 영향을 받았는데요. 다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의 폭탄 발언이 수습되면서 NDF에서는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 오늘 6시 기준으로 1,390원 60전을 기록했는데요. 외환시장 다시 1,390원을 웃돌며 출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이슈보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걷어들이면서 하락했고 우리 증시는 어제 워낙 급등한 터라 지난주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죠. 그런데 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도 했어서 오히려 세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한미 협상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합의 사항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 섹터들이 반응할 수 있겠는데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한국경제사절단과 엔비디아 젠슨왕 CEO 그리고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공동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조선, 원전, LNG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호재가 있는 종목들 어떻게 움직일지 하나씩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이루어집니다. 두산과 효선중공업, LIG 넥스원 등이 한국 지수에 신규 편입됩니다. 한편 오늘 정부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 정부안이 확정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제약 바이오 테마가 전반적으로 강세 이어갔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늘 출발 상황은 좀 더 면밀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다소 줄어든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국내 증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합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까지 보면 삼성전자가 0.28% 내림세로 71,300원, SK 하이닉스는 0.39% 강세 이어갑니다. 2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0.8%, 0.7% 가까운 내림세로 37만 7,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78% 약세입니다. 거래가 89만 6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5위권까지도 보시죠. 여기서도 펩트론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합니다. 알테오젠이 0.8%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43만 4,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46% 약세로 13만 1,200원, 에코프로도 0.54% 내림세입니다. 거래가 5만 4,900원, 5만 5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펩트론만 0.79% 오름세 31만 7천 원, 파마리서치는 0.14% 하락하며 69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얼만큼 움직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한미 협력과 관련된 섹터 분위기 주목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속속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의 평가, 시장이라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평가 자체는 굉장히 우려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았다. 뭐 이런 평가인 것 같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뭐 외신에서나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정상회담 몇 시간 전에 올렸던 트럼프 네.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이제 네. 회담에 대한 다소 우려가 컸습니다만
막상 진행되는 그 회담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았죠. 네네네. 나쁘지 않았고 지켜보는 중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미 간의 얘기보다도 무슨 뭐 북한 얘기, 우크라이나 얘기, 뭐 가자 지구 얘기 이런 등등의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듣고 싶었던 얘기들보다는 네. 딴 쪽에 많은 시간이 할애된 거 예. 이런 느낌도 좀 들긴 들었고요. 그래요. 이제 아마 미국 쪽, 우리 쪽 할 것 없이 조금씩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그것들을 이제 확인해가면서 가야 되겠는데, 우리 또 시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금요일하고 월요일하고 또 미국장이 왜 이렇게 또 분위기가 하루 만에 달라졌지? 온도차가 확연하게 느껴지죠. 확연하게 좀 예. 달라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루두루 또 한번 거시적인 측면에 펀더멘털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네, 오늘 NH 네. 금융연구소 조용무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조사님. 네.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정부 발표도 있을 것이고 뭐 언론도 후속 보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한미 정상회담 조금 이렇게 많은 과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시기는. 지금 네. 화면을 보니까 제 이름 아래 한미 정상회담 변수 없이 종료라고 나오는데 제 생각을 정확히 반영한 그 표현 같지는 않고요. 예. 저는 돌발 상황이 없이 종료돼서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한 달 전쯤 출연했을 때 네. 미국과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아직도 여전히 생각보다 결정된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변수는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변수는 많이 있다. 다만 이제 돌발 상황 없이 종료된 게 네. 다행이다. 뭐 그래도 좀 눈에 띄는 돌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정식 회담 전에 트럼프가 SNS에 올려서 좀 여러분들 한 긴장하게 2시간 40분 전에 올렸었죠. 그것하고 그리고 한국 안에 있는 미군 기지를 우리가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게 해달라 이런 임대 것들. 말고.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좀 돌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또는 이런 이슈가 제기되면 어쩌지 하고 좀 걱정했었던 것이 우리가 수출이 중요한 국가인데 미국이 중국과 이렇게 견제하면서 서로 싸우는 와중에 네. 한국은 너 어느 편 들래라고 하는 그러한 압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거나 또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외교 안보 국방 차원에서 미군의 그 중요성이 큰데 뭐 미군의 규모라던가 네. 또는 역할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제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어쨌든 아직까지 발표된 바로는 그리고 뭐 경제와 관련을 해서는 미군의 한국 주둔과 관련된 방위비 분담금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었는데 적어도 구체적으로 그 숫자라던가 그와 관련된 논쟁이 표면화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장면이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지난 18일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와서 정작 마음에 들어 하면서 이렇게 맞았던 그 위치에 그 장면 그리고 그 카메라 앵글입니다. 그죠? 네, 그런 상황이고 아마 그 SNS 글이 올라오면서 조금 이제 다들 긴장했던 거는 그 지난 봄에 있었던 젤렌스키와의 1차 회담에서의 그 파국 2월 달에 또, 있었던. 예. 그리고 남아공 대통령과의 저런 자리에서도 또 모든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돌발적인 어떤 남아공 내부의 문제 제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 싶었는데 어쨌거나 저 분위기는 좋았고 뭐 사실 뭐 조 박사님이나 저희나 할 것 없이 디테일한 내용 특히 또 비공개로 이어진 그런 데서 무슨 얘기가 있었으면 또 막전 막후에 어떤 게 있었는지는 다 알기는 어려운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무역 합의됐다는 거는 애초에 그 SNS에 쫙 올렸던 3,500달러 투자할 거야. 내가 뭐 선택하는 쪽으로 그리고 뭐 $1,000억 에너지 구매할 거야. 뭐 등등. 우리는 무관세야. 뭐 했던 그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네. 다행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네. 새로운 게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이전에 이루어졌던 한국과의 그 협상을
뭐 그대로 할 거야라고 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하지만 한 달 전쯤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보셨거나 또는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야기들 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정되거나 확정된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령 네, 네. 뭐 미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15% 정도의 전반적인 관세율 그리고 한 4,500억 달러 정도의 총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 예. 우리의 대미 투자 규모 예. 이 정도만이 결정이 된 것이지 사실은 통상적인 과거 한미 FTA라던가 그 이후에 있었던 통상적인 국가 간의 무역 협정 당시와 매우 다른 것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화 작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겁니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실제로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 특히 품목별 관세라던가 또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 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지금 표면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하. 가령 이런 거죠. 품목별 관세로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한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관세율을 적용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예. 거죠. 하지만 제가 출연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국에서 보내는 냉장고와 세탁기에도 철강 관세 50% 적용할 거야라고 하는 건 새롭게 확인된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그 뭐 혼란이라던가 걱정이 많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지금 끝난 거냐? 저희가 이제 협상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전적으로 저는 여전히 미국과 트럼프의 생각과 발언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만의 관세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어차피 관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니까 미국 안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경쟁도 해야 되고 한국에서만 물건을 만드는 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뭐 멕시코에서도 만들고 캐나다에서도 만들고 중국의 관세율은 30%지만 확정이 아니죠. 11월 10일까지 관세 전쟁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만약에 중국의 관세율이 생각보다 낮아져도 문제고요. 경쟁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높아져도 중국 안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로서는 또 문제입니다. 중요한 생산 기지인 멕시코 역시도 현재 관세율은 25%지만 멕시코는 여전히 협상을 벌이고 있죠. 이것도 확정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일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율 아직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뭐 타결됐다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고 일단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오늘 새로운 이슈가 돌발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행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박사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거의 모든 관세 협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하나도 결정된 건 없는 것 같고. 문서화 과정을 거쳐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좀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15% 관세율이라고 알고 있었다가 문서화 작업을 거치면서 갑자기 15%가 아니라 15%포인트 상승이라고 문서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미국과 FTA가 없어서 많은 품목에서 2.5% 관세 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최종 관세율은 15%가 아니라 17.5%가 되는 상황이었던 네. 거죠. 그랬죠. 일본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막 비행기 타고 가시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서화로 15%로 되긴 했지만 우리라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냐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요. 그 방위비와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특별하게 구체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 주한 미군 기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 요거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이제 향후 이제 협상을 위한 전략이다, 트럼프식의 전략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요. 네. 제가 전문성이 없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예. 게 예. 예, 보다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아, 난 조 박사님의 저런 솔직함이 늘 그거였는데 좋았는데. 그렇죠. 경제적인 것 쪽으로 저희가 맞춰봐야겠죠. 이 예. 부분은 누구도 아마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정부 미국도 그렇고 뭘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는 게 아마 그 문서화 작업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말이죠.
그 서로 약간 불분명한 가운데 어영부영 가고 있는 거고 지금 불분명하고 또 나왔습니다. 그때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 머리 위로 B2 한번 날리는 그 회담 있고 사흘 후에 젤렌스키하고 EU 정상들 불러서 훈시하는 사진 찍고 했던 그랬는데도 지금 어제 또 결국 그 얘기 나왔네요. 그때 했던 말이 2주 내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푸틴하고 젤렌스키 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내까지 참석하는 이거 근데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골이 너무 깊네 이러면서 잘 될지 모르겠다랍니다. 그러니 툭툭 벌려놓고 던져는 놨는데 하나 끝까지 매듭되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어제 기자들도 물었잖아요. 하마스 어떻게 돼가느냐고. 이스라엘 하마스 뭐 전쟁 뭐 끝난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이제 이란 부분만 조금 조용합니다만 너무 그러네요. 대충 덮고 가는 느낌? 그래도 사실 조금 전에 질문 주셨는데 제가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뭐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네. 부분은 조금 네,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네. 분위기상 조금 나을 것 예. 같아서. 네. 뭐 말씀하신 외교, 안보, 정치 이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의 말씀을 정말 믿을 만한 분을 잘 찾아서 그분의 솔직한 비유를 참고하시는 것을 항상 예전 출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오늘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서 제가 하면서 조금 주목했던 부분을 네네. 하나 말씀을 네. 드려도 도움이 되실 예. 것 같아서 마스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쉽빌딩 조선업이 양국 간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관심사고 업종입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스쳐 지나가듯이 말을 했지만 한국 배를 살 거야. 근데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돼. 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500억 달러 규모로 발표된 양국 간의 조선업 관련 펀드 규모를 저희가 감안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규모는 한국 안에서 조선소를 더 만들고 그 조선소에서 미군 함정, 군한 함정의 수리나 유지 보수를 돕는 MRO 정도로는 나올 수 없는 규모인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미국 내 조선소의 신규 건설이라던가 대규모 확장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규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생산이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한국 배를 사줄 텐데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됩니까? 3,500억 달러의 어떤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데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 기업들이 각출을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돈일까요? 그 성격이 불분명해가지고 저 역시도 궁금해요. 그러시죠? 예. 예. 그러니까 앞서 제가 생각보다 결정된 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의 대표적인 네, 그래요. 사례입니다. 근데 사실 숫자 규모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은 만들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금액 규모가 직접적인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지분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보증이 될 수도 있고 저는 형태는 다양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가 되든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투자가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도 매우 상당한 규모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안의 신규 조선소 건설 같은 것을 우리나라 기업이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들, 우리나라의 공적인 보증기관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파이낸싱 능력이 미국에 쓰인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선 한 달 전 출연 때에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매크로적인 이 영향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부진하고 네. 그 주된 영향이 수출보다는 민간 내수 소비 쪽, 특히 투자와 관련된 부분 쪽에 부진의 영향이 큰데 그리고 예전 출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내수가 안 좋으냐라고 하는 그 주된 원인이 그 중간 전달 경로에 해당되는 뭐 건설 투자라던가 또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수출의 온기가 내수, 소비,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같은 부분으로 전해지지 않으면서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숫자 규모 총액은 발표가 되었으니 그 내용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분 투자일까? 아니면은 대출을 활용한 투자일까? 또는 단순한 공적 보증 제공 형태일까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저희가 앞으로 살펴야 되는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출이 되었건 직접 투자가 되었건 간에 문제는 그 돈이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뭐 한국 돈을 갖다가 뭐 받아서 투자를 하고 받아준다면은 대출이라고 받아준다면은 우리도 뭐 찍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달러고 달러는 우리가 찍을 수는 없는 돈이니까 뭔가 기업들이 벌어들여서 쟁여놓은 달러든지 아니면 정한되면 우리 외환보유고라도 털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까지도 생각이 치달을 수가 있고요. 뭐 일본에다가 5,500억 달러, 유로 EU에다가 6,500억 달러, 한국에다 3,500억 달러 이런 식이라면은 박사님 저는 제 일감으로 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뭐 위크 달러네, 위클 달러네 하면서 약 달러가 미국에 좋아라고 하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전부 다 달러가 다 미국 가야 되는데 있는 달러 없는 달러 딸딸 긁어서 미국 보내야 되는 판인데 달러가 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환율과 관련된 질문이신데 네. 사실 환율은 저보다 소장님이 더 전문가시라.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예. 매크로를 보는 네. 제가 생각하는 뷰는 저는 사실 환율과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발언을 100%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 잘 보면 좋은 것만 골라서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사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려면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좋죠. 하지만 반면에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미국 소비자들이 또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사섰을 때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물가 상승을 안 바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달러와 강세가 더 유리합니다. 정말로 트럼프가 말처럼 달러와 약세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달러와 결제 시스템과 별도의 결제 시스템 또는 달러와 패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너네 그렇게 하면 내가 강하게 페널티나 제재를 가할 거라고 하는 액션을 왜 취하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달러와 약세 후 좋은 점도 취하면서 달러와 강세 후 효과도 누리고 달러와 패권도 유지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 물 좋고 정자 좋고 뭐 그런 네, 식으로. 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고요. 네네. 뭐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한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달러와 약세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잭슨홀 심포지엄 요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롬 펄 연준 의장의 발언을 이제 시장에 내놓기로는 생각보다는 매파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게 없었고요. 아 역시 새로운 게 그리고, 없었고, 예. 할 법한 이야기를 그냥 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도 자막에 나오지만 뭐 비둘기파적 또는 금리 인하 신호, 뭐 기대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네, 저는 맞아요. 보셨을 네, 거라고 네. 봅니다. 저는 역시 그동안에 계속 출연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간다라고 봅니다. 그랬을까요?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 나와서 나는 앞으로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러기 예, 어렵습니다. 예. 반면에 9월에는 인하할 거야 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어렵죠. 네. 인하를 할 수도 있어. 고려하고 있어. 정도는 중앙은행장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매우 전형적인 중앙은행 수장의 화법입니다. 네.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하지만 금리 인하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신호 나왔네. 이와 관련된 멘트가 나왔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신 그렇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올해 안에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긴 할 텐데 네. 뭐 기대들 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큰 폭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뭐 여전히 올해 남은 기간 두세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 0.5%에서 0.75%포인트 정도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를 어떻게 보시는 건데요? 미국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역시 한 달 전과 똑같습니다.
네. 뭐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던 네. 뷰의 유지인데요. 뭐 올해 상반기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를 지나가겠지만 이미 이제는 지났죠. 여름이니까. 지났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걸로 보고 있지 않았고요. 예. 지금도 침체에 빠진 걸로 보고 있지 않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2, 3년간 좋았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계속 좋기는 어렵다. 그래서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그와 관련된 수출이나 수업에서 일종의 터뷸런스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영향을 받았던 상황. 그래서 실제보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더 안 좋게 나왔고 네. 올해 1분기에는 더 좋게 나왔고 2분기에는 그게 다소 해소되어져 가는 과정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올해 2분기 발표된 미국의 전분기 대비 연율 경제 성장률이 3%로 나왔죠. 나쁘지 않죠. 네. 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 경제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숫자를 자세히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네. 전분기 대비 연율 3%의 경제 성장률은 정확하게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의 미국 경제 성장률과 똑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 3% 경제 성장률 나왔을 때 미국 경제의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죠. 미국의 네. GDP에서 70%가 소비니까 네. 개인 소비 지출의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2.8%였는데 똑같은 3% 성장률이 나온 올해 2분기 개인 소비 지출의 전분기 대비 연율 증가율은 그 절반이 1.4%입니다. 아, 한마디로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는 지금 둔화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보다 올해 미국 경제는 꽤 둔화될 거다. 하지만 침체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 전쟁의 충격의 여파를 지나가기는 어렵고 제가 최근에 정책 당국의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하면 가장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관세 전쟁 시작했는데 관세 부과가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안 올라가지? 라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네. 그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예. 저의 해석은 아직까지 가시화되고 표면화되고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뿐이지 그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관세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그 시기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물가입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는 수출과 수입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관세가 부과될 테니까 네. 미국의 수입 업체들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들도 예. 관세를 두드려 맞기 전에 빨리 실어 와야 될 거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미국 경제 성장률의 터뷸런스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심한 업앤다운을 가져왔지만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갔죠. 예. 뭐 그러한 뭐 일종의 상황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미국 경제의 체력이 차츰 나타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관세를 부과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든 일본이든 15% 관세 내야 되고 뭐 미국 입장에서 관세 수입은 늘겠지만 관세가 부과된 상태로 수입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인플레 압력으로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은 저는 앞으로 저희가 지켜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 여전한 변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물가인데 이제 공급하고 수요 측면에서도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임금 상승세가 둔화된다라거나 아니면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면은 또 수요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이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또는 그렇게 들어온 수입품이 생산 측면에 서플라이 체인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생산자 물가를 중심으로 생산 측면에 서플라이 측면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것이 사실은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진행자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물가라고 예, 말씀을 맞아요. 드렸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트럼프의 3대 정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저희가 얘기한 관세, 네. 두 번째는 감세, 네. 세 번째가 이민 통제 강화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고 공교롭게도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정책의 3대 키워드가 모두 다 물가 상승 압력을 가리킨다.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품 물가가 올라도 인플레, 네. 감세를 해줘서 총수요 압력이 늘어나도 인플레, 그리고 미국 안에 있던 불법 입국자들을 쫓아내거나
불법 입국자들의 유입을 차단해서 미국 안에서 노동력이 귀해지거나 부족해져서 임금 상승 압력이 생겨도 인플레. 그렇다 보니 저는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사실은 직전 질문이지만 왜 이렇게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적거릴까요? 그때도 제가 지난해 말씀을 드렸죠. 미 연준도 이것을 걱정하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침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면서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기대보다 빨리 많이 안 할 것 같다고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 뷰가 안 바뀌었다. 그냥 제 예상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질문 주신 인플레 압력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시장 측면의 변화. 예.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를 보면은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업률은 생각보다 안 올라요. 예. 그렇죠? 임금 상승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어떨 때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노동 공급이 줄거나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불법 입국자들이 잡혀가는 것을 우려해서 이민 단속국에 잡혀가는 것을 우려해서 노동시장으로 나오지 않을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 공급이 주니까 일하는 사람이 부족할 때 실업률이 잘 올라가지 않고요. 그래도 사람을 마음에는 안 드는 노동력이라도 사서 써야 되니까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의 지표들이 이러한 상황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책 키워드의 세 번째 이러한 노동시장 또는 불법 입국자 차단과 같은 요인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인플레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안 좋은 것은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이지만 똑같습니다. 예. 관세, 감세, 이민 통제 강화 이러한 요인들이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인플레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되고 미 연준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해주는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프로젝션 머티리얼.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료 안에 있는 점도표만이 뉴스에서 인용이 되지만 그 서베이 조사 결과 안에서 발표되고 있는 미 연준 이사들이 예상하는 앞으로의 미국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 그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금리 인하가 시작됐던 지난해 9월, 지난해 12월, 올해 3월, 6월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물가 상승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하는 점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0.38% 하락 예상되고요. 3,198포인트로 나타납니다. 코스닥도 역시 0.3% 내림세 예상되고 지금 호가에서는 794로 집계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9,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262,500원. LG에너지솔루션 1%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호가는 102만 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89만 5천 원. HD현대중공업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49만 2천 원. KB금융 1% 하락 예상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호가는 64,300원으로 2.4% 하락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이틀 연속 반등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3만 6,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 에코프로는 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5,300원. 펩트론도 역시 보합권 예상되네요. 31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70만 3천 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4,700원. 레인보로보틱스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 로봇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었고 레인보로보틱스가 10%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 호가 분위기고요. 리가캠바이오, HLB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가 지금 호가는 87,100원으로 오늘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개장까지 한 5분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양시장이 지금 소폭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또 뭐 장중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호가는 호가일 뿐이고 요즘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예, 예. 모처럼 그냥 뭐 야간 지수 선물 흐름 정도로 갖다가 동시효과에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아니 근데 저 조영무 박사님 이거 저 한번 좀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아까 미국 경제 성장률 1분기에 마이너스 0.5, 2분기에는 플러스 3.0 그 그래프에서 보면은 연율 기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1분기 당시에는 보니까 그 당시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결국 2025년에 마이너스 0.5% 성장할 것 같다 하는 계산이 나온 거고 2분기 가서 보니까 아니네 2025년에는 3% 정도는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 지표를? 연율 기준이라는 게. 1분기는 마이너스 0.5, 2분기는 3. 이게 지금 질문 주신 건 전분기 대비 연율 개념에 대한 네네네. 질문이신 예.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사실 지금 맞게 설명을 해주신 건데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사실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경제 뉴스를 볼 때 가장 많이 접하시는 숫자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경제 성장률의 개념은 사실은 GDP라고 하는 숫자의 증가율이죠.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적 에어리어 안에서 이루어진 경제 활동을 소비든 투자든 수출이든 모두 다 깡그리 더해서 나오는 어떤 숫자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해 한국의 GDP가 100조 원이었다가 올해 105조 원이면 5% 늘었잖아요. 5% 그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5%죠. 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앞서 말씀드린 정의처럼 특정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방금 들은 예는 연간 경제 성장률이고 네. 만약에 분기 경제 성장률을 저희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죠. 올해 1분기에 한국의 GDP가 10조 원이었는데 이건 그냥 예입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2분기에 GDP가 11조 원이라고 한다면 10에서 11 됐으니까 사실은 1%? 10%. 10%. 10%. 예, 네. 10%죠. 예, 10%. 그러면은 분기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인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을 연율 환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러한 정도의 경제 성장세가 단지 한 분기가 아니라 4개 분기 연속으로 1년 동안 유지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경제 성장률이 어느 만큼 나오는 거야.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을 4승을 해야, 4제곱을 해야 네. 정확한 연율 성장률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4제곱을 할 자신은 없고요. 네. 그냥 얼추 여기에 곱하기 4를 하면 연율 환산 경제 성장률과 유사하게 나옵니다. 10% 곱하기 0.1 곱하기 또 0.1 곱하기 0.1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직전 분기 대비 이번 분기에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10%가 나왔는데 이것을 연율 환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성장세가 1년 동안 유지된다고 한다면 1년 동안 거의 한 40% 가까이 성장하는 아주 높은 성장세가 이번 분기에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헷갈리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개념처럼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1년 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상정한 전분기 대비 연율, 애니얼라이즈한 성장률로서 공식적인 통계 당국이 성장률을 수치를 발표를 합니다. 네. 네. 그 수치가 앞서 제가 언급했던 3% 이러한 숫자인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GDP와 경제 성장률을 집계해서 발표하는 한국은행은 이러한 숫자가 아니라 단순히 전분기 대비 한 분기 동안 어느 만큼 성장했느냐,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미국하고,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항상 연율 기준이라고 네. 표시가 붙고 그리고 우리는 전분기 전분기 대비 대비 또는 경제 전년 성장률. 대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금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0.9%로 전망한 거는 아까 기초적인 예를 드셨던 것처럼 1년 전 대비 GDP 규모가 0.9%만 성장한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연간으로. 맞습니다. 애초에 1.8% 아니었습니까? 이게 0.9%면 거의 반토막이고 지금 이렇게 집계된 제작진에서 집계한 그걸 보면은 뭐 KDI, IMF, ADB, OECD 하나만 1.0%구나. 한국은행까지 이게 1이 안 나오네요. 성장률이 전망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진짜 옛날 고도 경제 성장 이러면서 자랐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0. 몇 %대 성장이라는 건 참 생소합니다, 이거. 이 정도면은 원래 제 원칙이
다른 쪽의 경제 전망 수치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 어차피 제 생각을 말씀드리러 네.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작년에 제가 출연했을 때 작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마지막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당시 1.9%였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2025년 전망이 한은에서 1.9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 음. 얘기를 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26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고 특히 이제 중소형주 위주 쪽에서 물량들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측면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양상이고요. 이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이 있었고 추후적으로 계속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오늘 양시장 좀 출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 떨어집니다. 3,199, 코스닥은 0.5% 하락합니다. 793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7% 떨어집니다. 79,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이 0.5% 하락하네요. 378,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02,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58,000원. 현대차가 0.4% 하락합니다. 221,00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 떨어지네요. 894,000원. HD 현대중공업 1.8% 상승합니다. 495,500원이고 KB금융, 기아 모두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좀 물량들이 나옵니다. 1% 떨어집니다. 432,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0.3% 내림세고 파마리서치 보합이고요. 펩트론이 1.7% 떨어집니다. 309,000원. 삼천당제약도 0.5%가량 하락합니다. 183,100원이고요. 레인보로보틱스 어제 급등한 만큼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284,500원. 리가캠바이오도 145,300원. HLB, ABL바이오 다 떨어집니다. 자, 오늘 어제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에서 좀 빠르게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하고 강관, 스틸파이프 업체 쪽이에요. 특히나 이제 강관 쪽 같은 경우는 하이스틸이 18%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410원 선이고요. 넥스틸도 11% 급등합니다. 그리고 휴스틸 5% 강세, 세아제강 4.3%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강관, 스틸파이프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조선주들 흐름도 좋아요. 조선주 내에서는 대한조선이 3.5% 상승 중이고 삼성중공업, HJ중공업 오름세가 이어집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음봉으로 지금 바뀐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좋습니다. 트롭틱스가 3% 이상 올라갑니다. 31,550원이고요. YC캠도 1.58% 상승 중이고 캠트로닉스도 현재 1.6% 상승으로 23,675원 선, 그리고 SKC가 3.7% 강세입니다. 103,600원이고요. JNTC PI가 지금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삼성전기가 1.6% 상승합니다. 162,2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좋고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관련주도 좋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SM이 지금 3.68% 상승 중이고요. 아센디오가 8% 강세 2,520원, 그리고 하이브도 1.5% 상승 중이고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2% 이상 올라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FNC 엔터도 1%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YG 플러스도 2.5%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카지노 쪽에서는 지금 파라다이스가 1.4% 올라가고요. 토비스 소폭 오름세고 강원랜드는 보합권이고 코텍이 0.4% 상승 중이고요. 롯데관광개발이 3.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GKL도 소폭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93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9억 원, 29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이 13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125억 원, 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오늘 6원 30전 상승하네요. 1,39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뭐 보니까 업종 종목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확실하게. 조선주도 다 오르는 게 아니네요. 그 와중에 보니까.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국내 시장은 이제 조영모 박사님하고 정치타임 끝나고 나서 이제 네. 하모니에서 우리 또 김태성 본부장이 막 확 또 한번 그렇죠. 짚어주겠죠. 네, 예. 그거 하고. 앞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예. 전망 이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해야 돼요. 아, 브리핑 해주시는 걸 열심히 듣다가 하던 이야기를 잊어버렸는데 원래는 다른 기관에서 제시한 전망치 얘기 안 지금 하신다고 아까 하신다고 네, 하셨고 네, 맞습니다. 작년 네, 11월 달에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다른 쪽들이 좀 높아 보였고, 예.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해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성장률 전망에 하단을 열어놔야 될 것 예, 같다. 맞아. 그때 하단을 그러셨어요. 열어놔야 예. 하단을 열어놔야 될 것 같다고 예. 말씀을 드렸고, 무슨 연전의장처럼 말씀하시네요. 몇 번 이렇게 머리를 굴려야 알아듣는. 안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그렇게 또 완곡하게 네. 하셨구나. 네. 뭐 이제 벌써 여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올해 뭐 남은 기간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제는 올해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지금 화면에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처럼 뭐 정부도 많이 낮췄고 그리고 이제 뭐 0.8에서 1.0 사이에서 모여 있는데 아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했고 예, 저 정도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실제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정도에서. 네. 네. 그나마 마이너스까지 역성장 내다보는 데는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 더 그냥 경제 성장 수치만 말씀드리고 끝나는 네. 게 아니라 조금 더 예. 지금 상황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해 봤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최근까지 확인된 경제 지표들로만 놓고 보면 우려했던 것보다 수출은 조금 선전이고요. 특히 그래요? 반도체 네, 중심으로. 생각보다는. 근데 네. 저는 뭐 반도체 업황은 업종 예, 전문가 예. 아니니까 어차피 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근데 수출은 생각보다 다소 선전.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이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입니다. 네. 특히 그렇죠. 건설 투자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두 차례의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두 차례의 추경으로 높아지는 효과는 애초에 뭐 한 0.1에서 0.2%포인트 정도로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올해 성장률을 그걸 감안해서 또 많이 올리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맨 먼저 말씀드렸던 아직도 미국의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예, 지금 그래프의 하단에 나오고 있는 뭐 그러한 숫자들이 예,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그것만 합니다만 연준 합니다만 우리 지금 금통위가 다가오는 금요일 아닙니까? 예, 금요일인데 지금 우리 2.5잖아요. 기준금리. 네, 미국 아직 안 내려서 상당 기준으로 4.5, 우리 2.5. 뭐 한 200bp 차이가 나는 와중에 얼추 그래요. 뭐 조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저 모닝벨의 또 인기 스타이신 김대호 박사님도 그렇고 잭슨홀에 대한 어떤 해석 시장이 좀 다소 과했던 거 아니냐. 뭐 저도 어제 무슨 뭐 공매도 효과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옆에서 해설이나 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 있다가는 맨날 틀려요. 그 똑같은 그 연설을 가지고 시장은 막 들어 올리는데 저기서 들어 올릴 이유가 뭐가 있지? 파월이 뭐라 했길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해설만 하고 시장이 이상해 이러고 말아야 되지. 그것은 뛰다가는 이제 막 그냥 실려 나갈 것 같은데 어쨌거나 비슷한 시각이라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은 성장률로 보나
성장률 아까 뭐 얼추 3%라는데 우리는 지금 1%가 채 안 되고 그러면 이 금리가 맞네요. 미국보다 한참 낮은 게. 여기서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느니. 뷰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렇게 뷰가 안 바뀌었을 때는 안 나와야 맞는데 나와서 예전에 보던 뷰를 그대로 유지하고 네. 있다고 그래도 예전에 못 말씀드립니다. 보신 분들 계시니까. 아, 네. 예. 그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못 낮출 것 맞아요. 같다라는 예. 뷰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8월 금통위가 임박했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일종의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폴이라고 하죠. 네. 그 결과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동결 예상하는 응답들이 높게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사실은 봤고요. 뭐 이런 겁니다. 지난해 뭐 미국이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많이 못 낮출 것 같지만 한국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못 낮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맞아요. 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기에는 한국은행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가계 부채 그리고 주택 가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커다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대들 하시는 것보다 지난해 가을 금리 인하는 시작은 됐지만 빨리 많이 못 낮출 걸로 예상했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부진한 경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에 있어서 무게 중심이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옮겨온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 특히 얼마만큼 돈을 쓰는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재정 지출을 집행하는가 속도감 있게 추경을 집행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러한 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시티의 저 진단은 맞습니까? 이창용 총재가 부족한 완화보다 과한 완화 우려, 뭐 금리 인하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전망 같은데 분석 같은데 조 박사님도 어차피 그렇게 보시는 금리 인하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뷰를 주셨으니까. 뭐 크게 제 생각과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뭐 한국은행 자문위원이라서 가서 제가 느끼는 분위기와 크게 다른 멘트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산안 2026년 예산안 8월 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본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긴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오늘은 예. 소장님께서 운을 띄워주셔서 GDP 개념에 예. 대해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예. 마치 경제학 수업처럼 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계부채 관련해서 질문 주실 때 그냥 가계부채 총량이 아니라 증가율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왜냐하면 가계부채는 명목 변수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물가 상승 효과를 감안해서 실질로 변환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은 아니고 물가 상승률이 또 마이너스가 아니면 어쨌든 명목 기준으로 GDP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명목 기준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명목으로 표시되는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예외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가계부채가 뭐 전달에 1,000조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다 이러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속도로 늘어나는가 증가율이 중요하다. 마치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GDP가 100조 원이다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예. 비슷한 거죠. 예. 저는 정부 예산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실질로 발표하지 않으시잖아요. 네네. 명목 기준으로 정부가 어느 만큼 돈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가 아니고 물가 상승이 마이너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네. 만약에 정부의 새 예산안이 올해보다 내년에 적다라고 한다면 정부 지출 항목은 GDP 안에서 경제 성장률을 깎아내리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좀 굉장히 생각하기 어렵거나 예외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늘어나는 건 뭐 어떻게 피하기 어려운데 어느 만큼 늘어나지? 네네.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라고 하는 부분이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만큼 늘어나는가와 함께 네. 세금은 얼마만큼 거칠 걸로 예상하고 있지? 예. 올해, 지난해, 지지난해 대규모로 지금 세수 결손 그렇죠. 또는 세수 펑크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지?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하려나? 네. 그렇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빚을 내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네.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 달 전 제가 출연 때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다. 제 출연 이후에 정부가 법인세율 맞아요. 올리는 예. 발표하셨고 그리고 증권과 관련해서도 대주주 관련해서 좀 뭐 예. 논란이나 그런 뜨거운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한 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정부가 돈을 쓰고 싶어하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경기 상황으로 보이는데 막상 돈을 쓰려니 세수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네. 많은 우려를 불구하고 우려를 무릅쓰고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인가, 그래서 빚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세금 수입을 늘릴 것인가. 네. 근데 세수를 늘리려고 하면 당연히 저항이라던가 또는 불안감, 그렇죠. 논란이 많겠죠. 예.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네요. 현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우리 지금 네. 채팅창 시청자분들 가운데 우리 조용호 박사님이 왜 다른 김광석 박사님의 그 유튜브에 나갔을 때는 참 온순하시던 분이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 보이시지 하는데 저는 충분히 조 박사님 그 왜 화난 듯한 그 표정에 그걸 압니다. 답답하면은 저런 표정이 나오게 돼 있죠. 말씀을 또 뭐 다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나저나 지금 또 속보가 뜨네요. 백악관에서 그것까지 공개했습니다. 공식 통보문까지 리사 쿡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통보했네요. 진짜 뉴스메이커입니다. 뉴스메이커. 엄청납니다. 와. 예, 그래서 지난번 출연 때도 저는 저분이 어떻게 하실지 예측하는 맞아요. 거는 포기했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혼조세입니다. 코스피는 0.6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3,200선을 반납했는데요. 3,189포인트, 3,190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800선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0.2% 오름세로 799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057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569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2,62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실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만 팝니다. 개인 2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도 5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만 홀로 5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비철금속과 방송 엔터테인먼트 쪽 그리고 전자장비와 기기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유틸리티와 기계,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강관 관련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일본처럼 한국과도 조인트 벤처를 타결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자 알래스카 LNG 밸류신에 대한 투자 기대가 모멘텀으로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인데요. 이쪽에서는 하이스틸이 17% 급등합니다. 거래가 5,380원, 넥스틸도 8% 넘는 오름세로 14,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렘이 4% 오름세, 휴스틸도 2% 가까이 오르면서 4,270원대 거래되고요. 세아 제강까지 3%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4만 1,600원으로 나타납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도 한미 정상회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좋은 일이라며 추진하겠다고 호응하자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자 경협주가 올라갑니다. JS티나가 3.5% 오름세로 4,290원, 아난티가 2.27% 강세, 거래가 1,340원입니다. 일신석재와 좋은 사람들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코데즈 컴바인은 2.2% 약세로 현재 거래가 2,43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음원과 음반 관련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죠. K-팝 데몬헌터스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 OST 수록곡인 골든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의 순위를 매기는 핫백 차트에 다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음원 음반 섹터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5% 넘는 강세입니다. 거래가 10만 8,900원이고요. 하이브가 2.9% 오름세로 30만 2천원, SM이 4.37% 상승하면서 거래가 15만 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YG 플러스도 6.2% 오름세입니다. 9,770원, FNC 엔터까지도 1.2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3,245원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유리기판 테마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인텔 지분 확보를 통해서 반도체 국유화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가 인텔과 유리기판 분야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SKC가 2.6% 강세, 거래가 10만 2,400원이고요. 피롭틱스가 2.46% 오름세로 3만 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캠트로닉스가 2.58% 상승하며 23,850원, YC캠이 1.8%, PIE도 1.5% 오르면서 8,070원대에 거래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졌고 한미 정상회담이 조방원 섹터의 새로운 재료가 되면서 국내 증시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흐름 장중에 계속해서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본부장님, 지금 이게 오늘 시장 상황이 그냥 미국장 따라 고만고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무슨 한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사실 한미 정상회담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좀 공감하실 텐데 그렇게 큰 소득은 없이 지금 마무리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대로 지금 나온 상황이고 사실 이제 조선주들은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한 상황. 그런데 이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조선주 외에 그러니까 원전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네. 자동차라든지 그 외의 산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언급들이 많이 보도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계속해서 뉴스를 좀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 이제 회담을 통해서 가장 화두가 된 장면 다들 좀 아실 것 같은데 그 만년필을 이제 건네줬다라는 좀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모나미라는 기업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만년필이 또 모나미 제품이라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시장은 지수보다는 뉴스 플레이에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도 어제 이제 3대 지수 혼조권 그리고 이제 조정권으로 마무리 진 것 치고는
우리나라 증시는 나름 지금 이렇게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또 어제 이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지금 나름의 또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나름의 길.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의견의 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코스닥 지수가 조금은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장 출발 모습으로 풀이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상법 개정안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네. 뭐 지주사라든지 증권주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지만 네. 증권주는 괜찮다라고 계속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변함없는 팩트는 인하 기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하의 횟수도 고민이 되고 인하의 폭도 고민이 되지만 인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결국 증권주들에게는 저는 수혜다라고 좀 보여져서 아마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 유사한 질문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증권주와 은행, 보험 어떤 것이 제일 나을 것 같냐라고 제가 물어보셨을 때 여전히 증권주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주사들도 지주사들이지만 저는 우선은 1순위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좀 통과가 된다면 일단은 증권주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주사는 제가 왜 이제 후순위로 놨냐면 우선은 기업들의 실적, 3분기 실적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 관세에 대한 여파가 조금은 잘 넘어가는 듯 했지만 몇 개 기업을 보면 관세 여파가 지금 또 실적에 영향을 주는 산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화장품들도 지금 관세 여파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아직 아니지만 또 품목별 관세가 만약 발효가 되게 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로 받아볼 수 있는 게 약 3분기 실적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지주사 쪽보다는 증권주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2차 상법 개정안이라 그러면 1차 때하고 또 이번에 뭐 달라진 내용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막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좋네 안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까지 막 특별하게 지금 변한 건 없는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좀 결과를 내주기만 한다면 괜찮을 텐데 자꾸 이제 주변만 지금 맴도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하나를 두고 그 주변에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은 또 법안 이야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여기에 핵심은 대주주 양도세가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것들이 좀 결과론적으로 확정이 되어야지만 이게 뭐 1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뭔가 확정이 돼야지만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좀 세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제 노란 봉투법도 이제 노측 사측 입장이 많이 뭐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고 여기 논란도 많습니다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노란 봉투법 통과됐다고 왜 뭡니까 로봇주가 왜 언급이 되는 거예요? 노란 봉투법이라 쓰고 로봇 촉진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법안 자체의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의 이윤이라든지 방향성도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에서 이제 나오는 뭐 노조들의 어떤 강경한 요구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사실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성과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좀 밀어본다면 그러다 보니 로봇이 지금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 그리고 이제 산업에 투입되는 어떤 점유율이 빨라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신할 로봇이 그렇죠. 빨리 나와야 네, 된다. 근데 실제로 이 테슬라의 뭐 다크팩토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대의 그 미국 공장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는 거의 로봇이 한 70% 정도 이미 차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되면 국내에도 로봇이 산업 현장에 도입되는 시기가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이제 생각들이 로봇주들을 이제
불러일으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마지막 단에 결국 네. 로봇도 움직일 거야라는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셨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성과가 나지 않았고 그 성과가 낼 만한 명분, 그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가 없어서 좀 잠잠했었는데 노랑봉투법이 아무래도 이제 이걸 좀 당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수급의 어떤 빈집 형태였던 로봇주로 우르르 몰려가면서 지난주 금요일, 어제, 이제 예. 오늘도 뭐 잠시 숨고르기는 하고 있지만 오늘도 좋아요. 이 시세의 예. 연속성은 조금은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로봇에는 3대 부품이 있어요. 감속기가 있고 제어기가 있고 모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전체 로봇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품이 감속기 쪽이에요. 액추에이터. 네. 근데 이 액추에이터가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산을 많이 받아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내재화, 국산화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그러니까 전체 로봇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 액추에이터를 국산화한 기업이 주가가 강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젠 RNN. SPG, SBB테크. 그러니까 어제 두 자릿수 이상 혹은 유독 로봇주 안에서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여지는 네. 기업들의 공통점은 액추에이터 생산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 위주로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전체 100% 시장의 규모 파이를 생각해 봤었을 때 미국이 앞서 있느냐, 유럽이 앞서 있느냐 아닙니다. 결국 중국이 여전히 로봇도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면 우리나라 제품 혹은 일본 제품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내재화 국산화한 제품은 품질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일본 제품과 견주어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 다른 부품사들보다는 저는 액추에이터 쪽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다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저의 전략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결국 현대, 삼성, SK 뭐 굴지의 이제 제조업 라인들이 이 로봇이 들어가려면 하드웨어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결국 이 로봇들을 받아들여와서 소프트웨어로 세팅을 하고 스스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이제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시메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로봇 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시메스와 같은 인프라 관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프라 관련 기업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로봇주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 안 하냐라고 하시는데 이야기 안 할 만합니다. 왜요? 시가총액 대비 너무 돈을 적게 벌었기 때문에 저는 아. 고평가라고 좀 보여져서 예.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향후에는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풍향기 그러니까 이제 섹터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 요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고 실제 트레이딩은 로보티즈, 하이젠 RNN, SBB테크, SPG 앞서 이야기 드렸던 액추에이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 임선우 캐스트 그 글로벌 비즈 소개했던 그 기사 가운데 엔비디아가 네. 딱 또 그 실적 그렇죠. 실적 앞두고 로봇 브레인 네. 로봇 브레인 칩을 만들어서 뭐 3,499 우리 돈으로 한 49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네. 와 요걸로 또 이렇게 주가 방어하려고 나오네. 그죠? 타이밍도 그렇고 예. 자극적이고 예. 시장의 트렌드를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젠슨 이눈이 형이 주가 띄우는데 타고난 그게 있어 보면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로봇 세상이 오는데 로봇에다가 배터리는 우리 K 배터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뭐 짧은 충전 시간도 중요하지만 한번 탑재했을 때 굉장히 오래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로봇이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고체 배터리가 아무래도 좀 유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삼성 SDI의 주가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일반 배터리보다 한번 충전을 했었을 때 굉장히 더 오래 쓸 수 있고 또 이제 장점은 뭐냐면 배터리 크기가 현저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이제 탑재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아하. 문제는 기존의 LFP 배터리를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뭐죠? 싸니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굉장히 지금 비싸요. 비싸요? 아무래도 이제 로봇 산업 이게 양산화되면 가뜩이나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까지 탑재를 해버리게 되면 글로벌 기업들도 사실 로봇 산업을 받아들이기에 비용적으로 또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까지는 배터리 쪽은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도 연결고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기 자꾸 제선왕처럼 아니면 저 옛날 스티브 잡스처럼 자꾸 머리를 갖다 굴려보죠. 뭐 이거는 안 돼요. 배터리가 배터리보다는 배터리가 낫네. 배터리가 그럼 로봇에 그거 하기가 그런 하다면은 네. 우리 아이언맨처럼 여기다가 박도 뭐 SMR 원자력이요. 네? 그건 안 될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오늘 종목 그 로봇주 중에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어제 많이 올랐던 그런 액추에이터 기업들 말고 보니까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 뭐 클로봇, 제우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그럼 이거는 그냥 순환매 어제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로봇주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뭐냐면 시가총액이 1,500억 이하입니다. 일단 좀 두 기업 작은 모두 시가총액이 2,000억이 채 안 돼요. 예.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업 현장에 또 들어가는 산업형 협동 로봇에서는 굉장히 또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지수가 어찌되었든 약간의 박스권 안에 갇혀서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럴 때 뭐 올라갈 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투자한 종목이 내려갔을 때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들은 올라갈 때도 확 올라오지만 내려갈 때도 우수수 또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종목을 좀 압축을 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클로봇,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기업들이 안 좋다기보단 이 종목군들은 너무 지금 가벼운 상황이라서 적은 거래 어제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 상한가 갖고 오늘 지금 20% 가깝게 올랐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97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작은 상황이라 이 종목군들은 그냥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거나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다소 이 주도주들의 좀 그게 있었잖아요. 스크래치가 났잖아요. 우선 원전 같은 경우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슨 그 웨스팅하우스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쿵 밀리고 나서 이제 급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62,000에서 한 7만 사이가 이게 그동안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매물대가 두터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급이 좀 꼬인 것 같아 보여요. 수급은 꼬였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그 뉴스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오래 지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한번 크게 출렁이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러 들어오신 자금도 엄청나게 또 많아 보이는 현재 시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보면 갈 길 가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출렁거림은 좀 피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번 이슈가 뭐 말끔하게 해결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 가격대를 그냥 회복한 거지 여기서 갑자기 또 뭐 7만 원 돌파해서 7만 5천 원, 8만 원 가는 건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는 괜찮습니다. 네. 이 친구들은 원전 매출이 원래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커져 나갈 것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봤던 종목이라서 하지만 이 외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원전만 바라보는 기업들은 다소 이제 하락 변동성이 나올 때 과하게 오늘처럼 좀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에너지 쪽을 보신다면 전선 전력 기기가 더 안전해 보인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원자력에 대한 투자, 원전 SMR은 건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건 그래서 그 SMR 한 기를 지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로스 마진이 몇 프로인지를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면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5년, 7년을 공들였는데 만약 마이너스라면 우리가 지금 기대를 온갖 모아가지고 올렸던 주가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만 원대, 4만 5천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믿고 이제 투자를 해볼 법하지만
없으셨던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해서 길게 가져가시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전력기기는 좀 논외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윤이 지금 남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가장 경쟁사라고 보여지는 멕시코 기업들보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제품인데 관세율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관세 때문에 적어도 약 3에서 4% 정도 우리가 좀 가격적인 수혜를 예. 받고 있는 예. 상황이라 저는 에너지 쪽을 보신다면 많이 고민되시겠죠. 그런데 신재생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있는 상황에선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움직이긴 하겠지만 좀 어려워 보이고 수소는 수소 나름대로 우리나라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반짝 반등은 하겠지만 투자할 만한지에 대한 연속성은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전력기기와 전선주들은 이거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쪽을 보시는 게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어쨌거나 5, 6, 7 한 석 달 동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지수 끌어왔던 우리 시장 좀 뜨겁게 만들었던 게 조방원인데 그렇죠. 조선 쪽은 큰 걱정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요. 근데 방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약간 후달후달해요. 방산 쪽도 저도 길게 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길게 생각이 보면은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유럽 국가들은 딱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자주 국방이 안 되면 언젠가 저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 그러니까 결국 방위비, 국방비 예산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매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들이 만약 국방비, 방위비를 늘린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과 같은 방산 기업들의 제품을 살 가능성이 높으니 길게 보면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의 좀 악재가 있어요.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이 종전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화두가 됐을 땐 펀더멘털의 문제는 없는데 예. 괜히 이제 또 센티멘탈적으로 또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방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 우리나라 방산을 좀 사준다기보단 우리가 또 미국의 방산 제품을 또 사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 또한 센티멘탈적으로 일시적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펀더멘탈적으로 우리는 미국 바라보고 지금 사업하는 거 아니라 유럽 바라보고 중동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유럽 바라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중동을 바라본다면 한화 시스템. 그러니까 한화가 좋다라고 정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은 또 움직임이 좋은데 이거는 어떤 모멘텀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예. 엔터를 보실 때 예. 하이브하고 디어유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네.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디어유가 이유는 좋네요. 뭐냐면 중국 개방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워낙 중국 이야기는 된다 했다가 안 되고 안 된다 했다가 된다 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을 좀 제외해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 또 팬덤 여러분들이 아티스트 안 좋아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정부에서 예. 하지 말라 안 한다 해도 예. 본인들이 응원하는 또 이제 아티스트들은 우회해서라도 예. 네, 이제 뭐 굿즈도 사고 응원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도 애매하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애매할 때 결국엔 피난처로 사람들이 또 인식이 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는 엔터주들이 그냥 나름의 테마의 힘만 가지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테마의 힘뿐만이 아니라 진짜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라 저는 하이브, SM, DOU 쪽은 거의 YG 엔터테인먼트까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JYP 엔터가 사실은 작년에는 엔터의 대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새로운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부재도 부재일 뿐더러 이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다소 좀 더딘 상황이라서 엔터주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위를 나눠 보면 중국을 바라본다면 DOU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실적에 대한 상승세를 보신다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은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그러니까 완전체라든지 가장 많은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 기업은 이제 하이브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맞게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야, 뭐 주도주 얘기 쭉쭉쭉 없다 보니까 이것도 안 여쭤볼 수가 없네. 화장품도 한때 뜨거웠는데 요 화장품 중에서도 요 끼 있는 거 요 실리콘 투어 네. 굉장히 아주 보면 주가가 탱탱
생동감이 있어요. 네. 최근에 조정 얼추 마무리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지금 가격이라면 저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한번 출현이 되고 글쎄. 조정이 예. 나오면 예. 이게 이제 빠질 패턴이라면 진작에 빠져서 많은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타이밍상으로 저는 어떻게 잡고 있냐면 2분기 실적,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 기준으로 2분기 실적 잘 나온 기업들 그런데 최근에 화장품 섹터의 분위기가 조금 뜨뜻미지근하니 조정이 나온 기업들은 2분기와 3분기 실적 사이인 지금 모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런데 화장품 섹터 중에 실적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2분기 실적이 안 나온 기업은 그러면 3분기 실적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분기와 3분기 사이에는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괜찮아지면 3분기와 4분기 그 사이에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쉼없이 달려왔으니까 잠시 또 쉬어가는 시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실리콘투가 지지난주 월요일 날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뭐 실적이 나왔나요? 실적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스는 아닙니다. 미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워낙 눈높이가 좀 컸던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왔던 상황인데 이거를 좀 빠르게 좀 커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용기 만드는 기업들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펌텍코리아든지 네. MSCG라고 하는 기업들 이제 레포트들이 나왔는데 용기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그 하이단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제품이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수요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보면 화장품 쪽은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자동차에 관세 붙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에 관세 붙는 거하고 화장품에 관세 붙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VT의 이제 제품을 보면 한 박스에 3,000원, 5,000원 하거든요. 네. 여기에 만약에 관세가 10% 붙는다 치면 3,300원, 5,500원인데 3,000원, 5,000원에 쓰시던 분들이 3,300원 혹은 5,500원 됐다 그래서 안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하. 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 5천만 원인데 예. 여기에 관세 15%를 매겨버리면 5,750만 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이러면 또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 우선은 워낙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들이 중저가 전략으로 뻗어나간 것이 예. 저는 오히려 관세 역풍에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그 SKC하고 삼성전기 사는데 이게 또 유리기판 관련주로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유리기판 관련주가 다시 또 움직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이제 뭐 복합적인 요소가 예. 있겠지만 저는 삼성전기는 지금 대형주 단에서 네. 가장 안정적인 좀 투자처로 좀 보여지거든요. 우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이고 수요도 수요지만 결국 이제 루빈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제품의 일정이 만약 조금이라도 밀리거나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도 시장에서는 발열 때문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유리기판 쪽에 대한 수급이 우선 붙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쪽에서 버티볼딩스라고 하는 액체 냉각 관련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각기 그들이 이제 테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칩을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발열을 잡기 위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요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건 아직까지 완벽한 상용화는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테마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삼성전기는 조금은 다른 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도 있지만 테슬라와의 협업 그리고 애플과의 협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가득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애플과 테슬라가 지금 같이 걸쳤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애플의 폴더블에 삼성전기가 밸류체인에 걸릴 수 있고 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구글 웨이모와는 다르게 지금 자율주행 쪽을 레이더 라이다가 안 들어간 100% 카메라 모듈로 지금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전기로 보여져서 지금 대형주 단에서는 삼성전기가 제법 지금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졌다. 네. 이렇게 좀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하단에 나왔던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디지털 기업 과세 규제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이미 뭐 캐나다가 전례를 보여준 적이 있어서 네. 디지털 기업에 과세하는 국가가 있을까 싶네요. 그러네요. 네. 그거하고 같이 나온 또 뉴스 헤드라인만 읽으면 트럼프, 인텔 같은 거래들 온종일이라도 할 거.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잠도 안 자겠다는 예, 얘기예요. 자국을 위해서 한 거다라는 네, 거죠. 대단하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